반갑습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서울과 지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근대 사회의 정치의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궁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궁궐의 개념, 그 다음에 궁궐의 역사, 그 다음에 궁궐과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궁궐의 구조, 이런 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궁궐의 사람들과 구조를 조선시대 고궁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참고하시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궁궐 개념부터 살펴보면 궁궐은 고대 국가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왕권이 제대로 성립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로 근세까지 통치자, 황제나 왕 또는 그에 부속된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던 공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궁궐 그러면 임금님 집에서 생활하던 공간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통치자가 일한다는 거라는 거는 정치죠.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생활하던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호칭이 있고요. 그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황제가 주인인 경우는 황궁, 왕이 주인인 경우는 왕궁, 또는 통치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궁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궐은 여러 가지 그 기능상 다양한 궁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궁궐이 있을 경우 대표 궁궐을 우리가 법궁 또는 정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궁궐이 여러 개가 필요한 이유는 뭐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왕실 가족이 많은 경우나 아니면 그 통치자의 주로 우더른들 하고 이제 좀 복잡한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무슨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암살 위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은 같은 수도 안에서라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대표 궁궐을 우리가 법궁 또는 정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른 궁궐은 그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수도에 같이 있으면서 원래 궁궐로 사용하려고 만들어놨던 궁궐은 우리가 보통 이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궁궐이 아니었는데 궁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전체 구조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궁궐 형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도 작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별궁이라고 하는데, 이 별궁은 수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처럼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면 그 사람이 살던, 그러니까 보통 양반집처럼 생긴 집, 이 집을 국가에서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특별한 이유로 이제 그 통치자가 사용했던 그런 공간들을 이제 수용을 해서 별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별궁을 이제 왕실에서 혼인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우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궁과 별궁 다양한 그런 궁궐들이 있게 되고요. 행궁은 딱 만들어진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온양같이 임금이 이제 자주 행차하는 곳, 이런 곳에는 아예 행궁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뭐 온천을 하러 갔다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버지 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조가 행차했다든지 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 형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행차하는 도중에 머무는 곳은 무조건 궁궐이 되기 때문에 행궁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초라한 농가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행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궁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궁이 있습니다. 홍궁은 이제 오늘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종묘 같은 경우에는 혼이 머무는 궁궐 사용자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 궁궐이죠. 이렇게 다양한 궁궐이 있습니다. 그럼 그 궁궐은 언제부터 발달해 왔냐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고대 국가 왕권이 어느 정도 확립되면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국가나 연맹왕국 요 단계까지만 해도 백성들과 같이 그냥 섞여서 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통치자들이 그렇지만 이제 왕을 칭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어떤 왕권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경우부터는 제대로 된 궁궐을 지어서 살게 되고 그 궁궐 주변으로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궁성을 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건물도 만들고 시설들을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 있는 거는 고구려의 초기 수도이던 국내성에 있었던 안학궁을 발굴해서 복원해 놓은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서 여길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궁성을 이렇게 쌓아 놓고요. 주변에 다시 이렇게 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로 해자가 있고 다시 궁성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규모도 있고 그 딱딱 반듯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조성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궁이 있고 중궁이 있고 남궁이 있고 여긴 동궁이 있고 서궁이 있고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뭐 큰 정원이나 연못이나 이런 게 다 갖추어진 이런 모양이죠. 이거는 그 초기 고대 국가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그 당시 사회 발전 수준을 생각을 하면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는 처음으로 왕권이 자기를 과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적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거대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궁궐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그 주변을 궁성이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성이 발달을 합니다. 수도가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를 만들어 놓고 그 수도 안에 궁궐을 짓는 게 아니고 궁궐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걸 둘러싼 궁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수도의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도성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궁은 그곳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궁궐들 하나가 아니고 그 수도 안에 한두 개 정도 다른 궁궐들을 조성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신라나 발해처럼 어느 정도 통일을 이루고 좀 안정된 시대가 되면 규모가 확대됩니다. 궁궐이 굉장히 이제 커지죠. 왕권이 확대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원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통일신라 때 안압지가 있었던 그곳에 주변에 이렇게 형성된 정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풍수도참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으로 영향을 주고 수도의 모습도 그 풍수지리 명당 속에 자연적인 지형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궁궐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혈자리에 해당되는 명당에 자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까 우리 국내성 밑에 있었던 그 안학궁에서 봤듯이
아주 바둑판 모양으로 중국식, 뭐 주로 이제 통일신라 발해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장안성 이런 걸 모방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탁탁 자리가 잡혀져 있는 그런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로 이르면 수도도 자연지리적 명당, 그 중에 혈자리, 자연지리적 혈자리에 이제 궁궐도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이제 개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서 이제 도성이 쌓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 도성 안에 가장 핵심 혈자리, 그 자리 이곳에 이제 궁궐이 자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궁궐을 우리가 이제 터를 만월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월대는 여기 지금 보면 이 뒤로 이렇게 내려오는 산이 송악산입니다. 송악산맥이죠. 이 뒤에 이제 송악산맥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아래 이렇게 보면 지금은 터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주춧돌도 있고 이 전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연질이죠. 자연적인 지형이죠.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에 보듯이 옆에가 울퉁불퉁한 데를 그 자연의 그 지기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단을 쌓는다든지 하면서 그 지형 그대로를 이용해서 궁궐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요 만월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궁성을 둘러싸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핵심 시설들이 자리하게 되는데 바둑판 모양이 아니고 자연 지형에 저렇게 궁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궁궐을 사용하고 이제 고려시대 때 이궁도 많이 조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다가 조선이 세워지면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양은 고려시대에도 여러 궁궐이 있었지만 그 유교 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때는 법궁과 이궁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천도하면서부터 여러 궁궐이 만들어지고 법궁과 이궁을 구별해서 이제 조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는 여러 궁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법궁과 이궁, 여러 별궁을 제외한 그런 법궁과 이궁만 놓고 볼 때 대표적으로 5개가 있어서 우리가 5대 궁궐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1395년에 이제 경복궁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법궁입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법궁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궁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는 경복궁이 법궁이고 창덕궁과 창경궁이 이궁인 법궁과 이궁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뭐 궁궐도 물론이고 서울 안에 모든 그 핵심 시설들은 모두 불타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이제 새로 궁궐을 강해군 때 새로 짓게 되는데 그때 법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동궐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법궁이던 경복궁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크다든가 아니면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는 그런 설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는 빈터로 남아있게 됩니다. 대신 서울의 동쪽에 있던 창덕궁을 법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게 좁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는 창경궁을 합쳐서 두 개가 서울 동쪽의 궁궐이라 그래서 동궐이라고 부르던 창덕궁과 창경궁을 이제 법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강해군 때 1607년에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고 1년 있다가 서울로 돌아왔는데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법궁으로 유일한 궁전으로 법궁으로 사용했던 게 지금의 덕수궁, 경운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운궁은 원래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군이 살던 집이었는데 그 일본군 그 왜군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여기서 사령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변에 여러 그 민가를 조금 합쳐 가지고서 임시 궁궐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잠시 법궁이었고 이제 동궐이 법궁으로 사용되면서부터는 이 경운궁은 이궁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기가 서린 곳이라 그래서 이제 강해군이 그 수용해 가지고서 만들었던 궁궐이 경희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궁이 되죠. 그래서 강해군대 이후로는 동궐이 법궁이 되고 경희궁과 경궁이 이궁으로 사용되는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이제 5대 궁궐을 얘기할 때 원래 법궁이었던 경복궁은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 창덕궁, 창경궁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 동궐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 서쪽에 있던 것이 경희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서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경희궁하고 이렇게 거의 연결되다시피 있는 것이 경운궁, 덕수궁입니다. 그래서 5대 궁궐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가는데 처음에 법궁이었던 경복궁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를 1868년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중건을 하게 됩니다. 경복궁 중건이죠. 이거는 굉장히 좀 무리한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이게 새로 이제 그 중건을 했던, 그러니까 조선이 처음에 그 개국하고 나서 만들었던 경복궁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화려하게 중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도 정책이 뭐 이렇게 거치면서 쇠약해졌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좀 시대착오적이었던 거죠. 그 개화기 상황에서 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이런 그 경복궁 중건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868년에 중건이 되면서 이곳이 이제 법궁이 되게 되고 이후로 이제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모두 이궁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됐던 건데 그렇게 만든 경복궁에서 30년도 안 돼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명성황후가 시해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가게 되죠. 그 사건을 우리가 아간 파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간은 러시아 공사관이죠. 그래서 고종이 거기 가서 1년 정도 있는 동안 그 러시아 공사관이 이제 행궁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온갖 이제 이권을 뺏기고 그러고 있으니까 독립협회나 이런 데서 비판이 몹시 심해지고 빨리 고종에게 이제 궁궐로 돌아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종은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운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운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황제국으로서. 그래서 지금 여기 모습이 경운궁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경운궁은 아까 우리 그 임진왜란 무렵에 법궁으로 잠깐 사용됐지만 이궁으로 오래 사용이 됐었는데 이 경운궁은 전체에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기 보이는 이쪽 부분만 경운궁입니다. 덕수궁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외교 사절들이 들어오니까 그 외교 사절들에게 이제 땅들을 이쪽 땅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국 공사관, 미국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이런 그 요새로 치면 대사관 같은 것들이 여기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보면
이쪽이 북악산이고 여기가 인왕산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우리 경운궁 그 땅 안에서 여기 우리 보는 이쪽이 영국 공사관이고 이쪽이 미국 공사관이고 이쪽이 러시아 공사관이죠. 그 러시아 공사관 쪽으로 피해가 있었던 게 아간 파천인 겁니다. 그런데 고종 같은 경우에는 북거린 경복궁이 법궁이었으나 굉장히 이 외국 사절들 있는 공사관에서 경복궁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변 위협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된 경북 쪽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의 법궁은 경운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고종황제가 이제 추진했던 것을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듯이 우리 대표적인 석조전이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이죠. 근데 이 석조전은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백악관 이전에 미국 대통령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기본적으로 황권을 이제 황제 국가를 선포하면서 황권을 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나 이런 쪽하고 마찰도 많이 겪었지만 기본적으로 강력한 황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는 미국식 그런 개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석조전도 그러하고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여기가 경운궁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길이를 이렇게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해서 어디를 모델로 했냐면 미국의 수도이던 워싱턴 DC 형태로 해서 그 경궁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은행들 아니면 상공회의소, 중앙우체국 이런 근대적인 시설을 쭉 조성을 해서 그 전체적으로 성공한 개화를 이뤄내고 싶었던 거죠. 전기도 들여오고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해나갔지만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늦은 상황에서 이거는 1904년에 이 경운궁 대한문 앞입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불이 나서 불 끄느라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데 여기 서 있는 건 일본군들이죠. 이렇게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버틸 힘을 잃게 되고 차곡차곡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드디어 만국에 이르게 되지요. 그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궁궐 훼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국가가 망하고 났는데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망국의 책임을 자기들이 침략한 것이 아니고 이전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경복궁 중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의 화려한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전의 정치의 중심이던 궁궐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이 총독부 그 건설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화문이 있던 그 자리에 총독부를 만들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안에 지금 강화문이 있으면 이 안쪽에 아주 그 간략한 건물들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전시회라든지 그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전부 철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전에 이미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궁궐들, 특히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광고를 내 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자재나 아니면 건물을 통째로 해가지고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뜯어갖고 전부 많이 훼손된 위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적인 건물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훼손이 되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복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래 모습으로
찾기에는 멀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한편으로는 여기는 창덕궁인데 이곳에서 이제 이왕가로 전락한 대한제국의 황실의 그 황제였던 순종이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그 이렇게 동물원, 보트장, 식물원, 박물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공원화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궁궐 훼손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왕가의 처음에 이제 대한제국이 망하고 고종은 덕수궁에서, 그 다음에 순종은 창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들 내부는 이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이 왕가가 머무는 특히 창덕궁이죠. 이런 식으로 내부가 많이 서양식 이런 식으로 개조가 돼서 등도 전기가 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가고,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식의 침대라든지 뭐 화장실, 목욕탕 같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기 변기 같은 경우도 서양식으로 이제 들어온다든지, 보일러라든지 서양식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모습이 많이 서양식으로 변모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궁궐이 원모습을 많이 잃게 됐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됐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궁궐 모습을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좀 남아있기도 한 조선시대의 궁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궐하고 관련된 사람도, 조선은 통치자가 왕을 칭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왕을 주인공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사람들은 그 왕의 이제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궁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볼 텐데, 먼저 주인공인 이제 왕을 살펴봐야 될 텐데, 왕 말고도 이제 통치자들은 황제도 있고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죠. 그래서 그걸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설 속에서, 그러니까 황제나 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용돼서 들어온 용어죠. 그래서 먼 옛날에 중국에서 사망과 오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설상의 통치자들이죠. 처음으로 이제 권력이 나타난 이 시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오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주나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나라에서 왕이라는 호칭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저 왕이란 호칭은 한자를 보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그 용어를 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가 천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로서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고, 다른 호칭으로 그 당시에 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나라 왕, 주나라 천자, 주나라 후 이런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주나라는 아직 정치 권력이 그렇게 발달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봉건 제도로 각 지역에 그 이미 땅을 가지고 있던 통치자들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봉건 제도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제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땅을 각각 자기 땅을 가지고 그 통치자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후 백자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공, 뭐 제나라 황공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제후입니다. 반면에 남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규모가 작은 나라겠죠. 그래서 그 주나라 왕 아래에 있는 제후들입니다. 그래서 공후백자남으로 각각 칭해지던,
이런 제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어, 막 서로 상쟁하고 이렇게 되죠. 그걸 통일했던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그 진시황은 이 사망오제, 전설상의 사망오제를 따서 황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이때부터 이 황제가 천자가 되는 겁니다. 왕이 아니고. 그래서 왕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제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진시황은 중앙집권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그 영역 안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자기 관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후라는 거는 주변 국가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큰 경우는 왕, 조금 작은 경우에는 후의 칭호로, 그러니까 뭐 조선 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왕이 있고 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후의 호칭을 이제 불렀었는데, 그러다가 한나라가 돼서 유교 그 사상이 들어오면 정치 이념으로 어떻게 감히 신하가 제후가 왕이란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나라에서 천자의 호칭이던 왕을, 그래서 그 주변의 제후들한테 왕이라는 호칭을 인정을 안 해주고 궁공, 이제 여기 제일 위에 있던 공의 호칭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발해 궁공 이런 식으로, 그러다 발해 세력이 좀 커지면 발해 국공 이런 식으로 공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주변 지역의 제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나라 때부터는 군현제를 시행하고 또 지방에 대해서 권한도 중앙 권력이 강해지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이하에는 봉건제도를 시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은 귀족 세력들의 자비, 호칭으로 후, 백, 자, 남 이런 것들을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하, 후 뭐 이런 식으로 한삼, 백,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 자기를 주기는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명예, 호칭 이런 개념이 강한 겁니다. 그 지역을 실제로 통치하는 이제 그런 통치자로서의 권한은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점점 황실의 권한이 커지게 되니까 황족들을 이제 제후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친왕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이 친왕은 우리 일자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국왕들, 그 주변에 있는 뭐 고려 같은 경우는 고려 국왕 이렇게 불러서 두 글자로 부르기 때문에 이자왕이라고 하거든요. 두 글자 국왕인데 친왕은 왕으로만 칭합니다. 그러니까 제왕, 조왕, 연왕 앞에 지역 붙여갖고 그렇게 부르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요 경우는 황족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아들들을 왕으로 칭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황제 아들이니까 높지만 이 일자왕들은 자기 영토도 없고 자기 국민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 국왕들은 그 자기 영토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국민도 있고,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황제의 제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정과 외교에 있어서 자주권을 가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국왕들이 이제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런 식으로 칭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후에 여기 귀족 자기들도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중앙 집권화가 많이 될수록 그냥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공이나 후나 아니면 드물게 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그 명예적인 자기로 사용이 되지만, 이제 중앙 집권화가 되고 관료제가 발달하면 이 호칭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의 그 자기 직함으로 그냥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치자의 칭호가 쭉 변화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왕실 또는 황실의
호칭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왔나 알려진 것만 조금 정리를 해 놓은 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식 그 제도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정리된 건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자왕으로서 국왕이죠.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으니까 조선 국왕이 되는 거고, 죽고 나면 이제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해서 대왕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우리가 왕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왕후가 되게 되고, 그 어머니는 왕대비라고 합니다. 국왕의 어머니죠. 줄여서 대비라고 우리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없어야 되지만 왕이 죽어야 다음 왕이 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경우는 이제 상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계승자를 왕세자, 줄여서 세자라고 부르게 되고, 그 국왕의 아들들을 대군과 군, 딸들은 공주, 옹주 이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이전을 보면 쭉 이전 전부가 호칭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뭐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군도 그 통치자의 칭호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군 같은 호칭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제 통치자들을 임금이라고 지금도 칭하는데, 임금 같은 경우는 뭐 이사금이라든지 이런 호칭에서 왔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기원했다고 보는데, 백제의 어라하 건길지라든가 신라의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이라든지 아니면 발해 가독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유 호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중국 주변의 국가들이 중국 문화권에 들어가더라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쪽에 스스로를 제후로 칭하지 않았습니다. 실리적으로 중국에 가서 조공하고 그쪽에서 책봉 받고 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니까 외왕 내제 체제를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가서 자기들이 왕이다, 제후다, 가서 외교를 중국하고 하지만 국가 안에서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내가 황제다 하고 자기 권위를 가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그거는 고려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예를 들면 흉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유 호칭으로 통치자를 선우라고 불렀고, 저쪽 몽골 같은 경우엔 칸이라고 부르고, 일본 같은 경우엔 천황이라고 칭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고유 호칭으로 어라하 건길지나 뭐 아까 당군이나 거소관 차창 이사금 마립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체제를 받아들여서 그 호칭을 가지고 오더라도 국내적으로는 자기가 거의 황제에 준하는 태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황제라든지 이런 호칭들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우자 칭호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고유어로서 백제 어륙 같은 거를 왕비의 칭호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부인 또는 왕비, 왕후, 황후 같은 호칭, 기비 뭐 이런 다양한 호칭들을 사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궁주가 있고 여기도 궁주가 있고 여기도 보면 궁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황궁, 왕궁 외에 궁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궁궐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그냥 궁주라는 호칭을 다 함께 쓰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왕실의 주요 호칭들은 고려시대까지는 고유의 호칭 또는 왕의 칭호 아니면 황제의 칭호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사용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중국 명나라의 제후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안이나 박이나 스스로 왕의 칭호로 이제 정립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이 아까 우리 봤듯이 대한제국으로 황제국을 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황제가 되고 배우자는 황후가 되고 어머니는 황태후가 되고 계승자는 황태자가 되고 아들들은 일자왕이죠. 친왕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딸들은 공주 옹주의 칭호를 가지게 됐던 거고 과도기 동안 잠깐 대군주 폐하나 왕후 폐하나 왕태후나 왕태자를 쓰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길게 가지 못했죠. 그래서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이왕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왕가는 그 제일 위에는 순종이 왕이 됩니다. 국왕이 아닙니다. 자기 땅과 국민이 없는 그 일본 천황가의 귀족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가라고 칭하게 됐던 거고 배우자를 왕비라고 하고 고종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태왕으로 칭하고 그 다음에 그 계승자를 그 귀족 집안의 계승자인 겁니다. 국가의 계승자가 아니고 왕세자가 되고 아들들은 공이 되죠. 그래서 이 이왕가에서는 이후로 일본이 그 서양식 귀족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 체제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순종은 창덕궁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되다가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왕가도 같이 없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해 왔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죠. 조선을 세운 그 이후에 이제 쭉 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왕들을 볼 때 이제 그 여기가 전기고 여기가 후기입니다. 그래서 후기에 여기 고종 순종만은 이제 황제의 칭호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27명의 왕과 황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붉은색으로 여기 3명이 표시가 돼 있고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해서 전체 7명이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왕이 되는 사람은 왕비가 낳은 맏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은 별로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명 중에 그 7명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람들만 그렇고 나머지는 뭐 둘째 아들 이하이거나 손자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왕비가 아닌 후궁이 낳은 아들이거나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제위 연수를 보면 굉장히 길게 이제 왕의 앞뒤를 통해서 제일 많이 있었던 거는 역시 영조입니다. 52년간 왕노릇했고 그래서 수명도 83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래 왕노릇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여기 그 예종이나 인종 같은 특히 인종 같은 경우엔 8개월 정도밖에 왕에 못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한 왕도 있고 짧게 한 왕도 있고 수명도 오래 산 사람도 있고 또 짧게 단명한 왕들도 있고 그런데 평균해서 한 46세 정도밖에 수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호유호식하고 오래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했던 거고 대체로 조금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태종이나 세종이나 세조나 뭐 성종이나 이런 경우처럼 중종이나 어느 정도 조금 위협이 있고 역사책에 나올 만한 왕들은
좀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치적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왕비는 공식적으로 하늘에 해가 하나면 달이 하나듯이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두 명이나 세 명이나 이렇게 표시된 사람들은 재혼한 경우입니다. 동시에는 두 명이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궁은 여러 명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9명까지 후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후궁을 둔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조선 전기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하던 시절이죠. 그때는 자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가보면 우리 살림정치기로 넘어갔을 때 아들, 딸이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왕실이 번창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왕이 못 되면 불행합니다. 언제 역모에 휘말릴지도 모르고 항상 숨죽이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왕 입장에서는 왕실이 번창해서 뒤를 받쳐줘야 상대적으로 정치를 또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하던 시절 대개 왕실은 번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 왕조가 이제 왕들이 쭉 즉위를 했었는데, 그럼 왕이 태어나서 즉위하기까지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대개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들을 원자라고 합니다. 장차 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거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계승자는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탄생하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인데, 여기 오늘 설명해 드리는 요 과정은 아주 정상적인 정치 상황일 때, 그리고 그 후계자가 아무 문제 없이 때 맞춰서 잘 태어나 줬을 때를 상정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왕자가 너무 안 태어나다가 늦게 태어났다든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롭고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즉위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 왕가, 왕비 또는 후궁 이쪽에서 합방을 합니다. 그래서 합방을 하면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날 무렵, 그 태어날 무렵에 이제 산실청이라는 임시 간청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후에 이제 몸조리하기까지 이 과정을 전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원자는 이제 보양청에서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는 전형적인 공인입니다. 국가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뭐 젖먹여서 안고 키우지 않습니다. 국가가 키웁니다. 그래서 이 한 서너 살 정도까지 키우는 간청이 보양청입니다. 그래서 그 보양청에서는 이거는 지금 보양청 일기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경종이라는 임금에 원자가 탄생하면 바로 우리나라는 2살이 되죠.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하고 하나하나 기록으로 다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양청에서 키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말을 좀 알아듣고 이러면 기초 교육부터 시키게 됩니다. 그걸 담당하는 이제 임시간청이 강학청입니다. 그래서 한 서너 살, 요즘 우리 생각으로는 한 유치원 이 무렵으로 생각하면 되고, 간단한 이제 학문도 가르치고 그 생활 예절도 가르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다가 요즘 초등학교 갈 나이 정도가 되면 비로소 그 공식적인 후계자인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자 책봉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른이 되어야 후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시킵니다.
그걸 가례라고 하고 동시에 대학 성균관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자는 이때부터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자기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속 이제 왕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의 수업을 전왕이 사망할 때까지 아주 근신하면서 해야 합니다. 하늘에 해는 두 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앞에 있는 왕이 너무 몸이 약하다든지 힘들다든지 해서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내가 할 테니 남은 일은 네가 맡아서 해라. 이런 경우에는 대리 청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이때도 아주 몸을 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전왕이 죽고 나면 6일째 되는 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즉위식이죠. 그래서 왕의 즉위식은 화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상이 난 상황에서 6일 만에 왕위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소박하게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왕이 되고 나면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만기라고 합니다. 국가의 기틀이 되는 모든 일이 왕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이나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루 일과 1년 일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먼저 왕의 하루 일과를 4시, 네 때니까 아침, 낮, 저녁, 밤에 각각 할 일이 있다. 그래서 4시라고 하는데 새벽에 기상해 가지고서 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우더른한테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대비나 이런 경우 살아계신 경우에.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토론식 수업으로 공부를 하는 걸 조강, 그 다음에 낮에 하는 거는 주강, 저녁에 석강, 또 부지런한 경우에는 밤에도 또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고 토론식 수업을 하고 조회를 하러 갑니다. 그럼 신하들 전체 이제 그 중간 간부급 이상하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간청들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윤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왕이 낮에 하는 일은 주로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이걸 면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령으로 나갈 사람, 뭐 중국의 사신으로 갈 사람 하나하나 불러다 이제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이제 공부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고 나서 야간 집무를 하죠. 그래서 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하고 그리고 우다른들은 주무셔야 되니까 문안 인사를 하고서 밤에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못 본 상소문 이런 거 열람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까 우리 합방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합방도 왕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곳을 이제 가서 합방을 하고 취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아주 잘 지킨 왕이 우리가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일상을 보면 사고에 우리 밤 시간이 오경제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사경에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새벽에 그래서 신하들하고 이제 조참을 받아갖고 조회를 하고 그리고 정사를 보면서 윤대받고 해가지고 정사를 쭉 물어보면서 처리하고 그리고 낮에는 사람 만나는 일이니까 수령들 만나가지고서 잘 타이르고 그리고 나서 경연을 이제 나가갖고 아까 우리 조강, 주강, 석강 이런 식의 토론식 수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 되면 내전에 들어와서 자기를 이제 개발하면서 책을 읽다가 밤늦게 잠자리에 드시는 경무의 연속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왕의 사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일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모든 일이 행사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1년에서 대표적인 것이 봄, 여름, 가을의 행사들인데 이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 농경사회에서 통치자로서 대표하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설날이 되면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건농유눔을 요새 대통령이 보면 그 새해 첫날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해도 농사 잘 짓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선은 중국에 대해서 제후국임을 스스로 칭했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한테 망걸례를 합니다. 멀리서 우리 고을 이야기할 때 수령들이 중앙의 왕한테 전패에다 절하듯이 망걸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상 제사, 왕실의 조상 제사 제례를 지내고 나서 이제 신하들이나 가족들을 접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해 첫날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봄에 하는 일 대표적인 건 농경국가에서는 씨 뿌리는 일이죠. 그래서 밭 깔고 씨 뿌리는 모범을 보이는 친경례를 몸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개개해 달라고 기청제를 지내는데 이 제사관 역할도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아까 씨 뿌려서 키웠던 곡식을 거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몸소 추수를 하는 친예례를 하고 이 가을이 되면 사형 집행을 지시를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 마구 죽였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삼심제로 해서 그 사형 제수들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도 왕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때가 자연의 순리대로 모든 것이 떨어지는 낙엽도 떨어지고 하는 가을이 돼야 그 목숨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아주 포악한 죄인이 아닌 다음에는 가을에 사형 집행을 했는데 그 지시도 왕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이제 토목공사를 지시합니다. 이거는 그 농경국가에서 봄, 여름, 가을은 농사 짓는 철이기 때문에 백성들 동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이제 동원해서 성도 쌓고 궁궐도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엔 눈이 많이 와야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오게 해달라고 또 기설제를 지내는데 이때 제사관 역할도 왕이 하게 되죠.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외로 끊임없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 왕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상징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도장이죠. 그래서 제후로서는 사용하던 것이 손잡이가 거북이, 조선 왕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보, 보호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옥새, 옥으로 만들면 옥새라 그러죠. 이 옥새는 지금 요 모양이 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한제국 황제의 옥새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쭉 통치를 해 나가게 되고요. 그 왕의 궁궐에는 존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줄은 남자고 요 줄은 여잔데 원래 태상왕 상황은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어야 새 왕이 들어서는데 그 왕의 아버지급 그 다음에 할아버지급 인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태종 이성계가 있었는데 왕이었는데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러나고 정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성계는 상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정종이 동생이던 이방원한테 태종한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럼 태종이 왕이 됐으니까 정종이 상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성계는 태성왕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여인들입니다. 통틀어서 우리가 대비라고 부르는, 그래서 왕의 어머니격인 대비, 할머니급인 왕대비, 그 다음에 증조할머니급인 대왕대비, 이 존재들이 층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대비 표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길게 보면 60년까지 대비로 있었습니다. 신정왕후가. 그리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요 세 명은 왕비가 된 적이 없는데 대비가 됐던, 그러니까 남편이 왕이 못 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왕이 되면 왕비 거치지 않고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가 돼가지고서 그 굉장히 오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은 반드시 재혼을 합니다. 왕비가 죽으면 국무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왕비는 재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왕이 재혼을 할 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새로 맞아들이는 왕비는 어린 왕비입니다. 그러다 금방 왕이 죽으면 어린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로 있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비들이 장기간 이렇게 층층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어린 경우가 많죠. 대비가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 대비들이 뭘 하게 되냐 하면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발을 들이우고, 수렴 발을 들이우고서 신하들 얼굴을 직접 남자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왕실에 그 친가 쪽 친척들은 우리가 종친이라고 합니다. 종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왕의 이 외가 쪽, 지금 대비네 집안은 외척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종친과 외척은 모두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친은 밑으로 4대가 지나도록 아예 그 관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는 해주지만 정치에 관여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외척은 아닙니다. 그건 대를 이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대비가 무슨 정치적으로 수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하면 외척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집안의 이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왕의 존속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의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왕비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왕비. 후궁들은 지금 가로쳐 놨는데 공식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냥 왕이 사랑하는 여인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인 경우는 정일품 빈부터 시작해서 종사품 수건까지가 공식적인 후궁들이고, 특별상국은 왕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지만 아직 그 풍계를 받지 못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후궁들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후궁이 낳은 자식은 법적으로는 왕비 자식입니다. 그리고 후궁은 그 왕이 죽으면,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으면 대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배우자는 왕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후궁들은 왕비하고 세자빈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우리 벼슬 체계를 조선시대 명부라고 하는데, 궁궐 안은 내명부, 궁궐 밖은 외명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명부의 그 수장이 왕비가 되는 거고, 장차 왕비가 될 세자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극품입니다. 풍계가 없습니다. 그 위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후궁들은 정일품부터 시작해서 아까 봤던 사품까지 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별상궁 같은 경우 5품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명부에서 풍계가 있는 쪽으로는 위쪽에 속하게 되는 것이 이제 후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궐 안에 있는 것이 왕의 비속들, 아랫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후계자가 누구냐 하면 세자입니다. 그 부인은 세자 빈입니다. 후궁이 있어요. 세자도. 그래서 세자의 후궁은 왕하고는 구별되죠. 종이품, 종삼품, 종사품, 종호품을 해서 많지도 않고 정품을 주지 않습니다. 전부 종품으로 되어 있는 이런 후궁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두 그 비공식적인 정식 배우자는 세자빈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세자는 왕의 맏아들이면 좋겠지만 왕비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자는 왕비의 맏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을 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자와 그 부인인 세자빈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자식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 대군과 군 아들들이죠. 그래서 딸들은 공주, 옹주 이런데 대군하고 공주는 왕비 자식이고 군하고 옹주는 후궁들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자도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세자하고 세자 빈 사이에서 난 게 아들은 군, 딸은 군주가 되고 세자하고 세자의 후궁 사이에서 나면 아들은 군, 딸은 현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궁궐 안에서는 이 비속들은 계속 살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은 왕비급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장차 왕이 될 존재, 그러니까 세자, 세자빈, 또 뭐 세손이 있으면 세손 이런 경우고 나머지 후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대군, 군, 그 다음에 여기 공주, 옹주, 군주, 현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결혼하면 대궐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생활을 하니까 여기 보시면 공주, 옹주는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왕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후궁이건 말건 간에 극품입니다.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품계 위에 존재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외명부입니다. 결혼해서 밖으로 나갔으니까 대궐 밖에 존재하는 그런 벼슬체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세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왕하고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세자의 딸들은 품계가 있는 그것도 아주 높지 않은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왕이 되면 군주는 공주가 되고 현주는 옹주가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세자일 때는 명백히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자하고 왕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표에서 여기 이제 부대부인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부대부인하고 봉보부인은 왜냐하면 부대부인은 대원군의 부인이고 봉보부인은 그 왕의 유모를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지만 부부인은 대군의 부인이고 군부인은 군도 아까 여러 등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푸른색으로 표시된 요 사람들은 전부 그 군이나 대군이나 아니면 그 뒤에 이제 그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종친들의 부인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으로 정경부인부터 이렇게 써놓은 요 사람들은 관리들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남편이 벼슬을 하면 부인도 그냥 누구 부인에다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런 외명부 벼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영의정이 되면 부인도 같은 그 품계의 정경부인이 되는 거죠. 거기 준하는 이제 대우를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거고요. 이제 궁궐에서 이렇게 왕의 식구들이 있는 반면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궁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궁간 중에 일단 여성인 궁녀가 있습니다. 이 궁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오품이거든요. 그래서 4명부 중에 아랫등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궁녀입니다. 그래서 그 궁녀는 여기 보면 정오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상공하고 상위가 정오품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쪽이고 그 아래로 종구품까지 품계를 받는 궁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품계조차도 받지 못하는 하등급의 궁녀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구분하라고 왕이 있는 대전과 세자가 있는 세자궁의 궁녀만 표시를 해 드렸는데 차이가 많죠. 이쪽 그 하고 여기 지금 하고 그 풍계나 여러 가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비교해 봤지만 이것 말고도 대비가 있으면 대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왕비가 있는 중궁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후궁들이 있으면 그 건물이라든지 하나하나에 전부 다 궁녀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수백 명에 달하는 궁녀들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하는 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밀이라는 건 왕을 바로 옆에서 모시는 그, 그 그쪽 부서가 되는 거고요. 친방하고 수방은 바느질 관련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숫가는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런 거 준비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생가방하고 소주방 쪽은 음식 관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답방은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쪽이니까 조금 험한 그런 부서가 되겠죠. 요런 각각의 부서로 해가지고서 각 이제 정각에 배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상자가 붙는 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 전자가 붙으면 조금 아래 그 다음에 주자가 붙으면 아래 등급으로 볼 수가 있고 세자궁에는 숫자가 높고 장자가 붙으면 아래쪽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궁하면 궁궐 전체 일, 상의하면 의례를 전체, 복 그러면은 의복 복식에 관한 거, 식 그러면 음식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자기 전공 분야로 돼 있어서 품계를 받는 궁녀들은 막일은 안 합니다. 이 위에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품계 외의 궁녀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궁녀로 들어오면 바로 궁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들어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수련 과정을 겪습니다. 그때가 생각시 각시 시절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궁녀들이 하지 않는 험한 일들을 하는 그런 궁녀들이 무수리, 방자, 각심이 이런 그 궁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궁녀로 의녀가 있는데 이 의녀들은 의사 역할도 하고 기생 역할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양하게 쓰던 그런 아주 하급 궁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순종의 부인이던 황후 주변으로 궁녀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궁녀들은 전문직이었고 그 당시에 거의 여성들의 무슨 전문직이 없던 상황에 전문직이고 급료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평생 살다가 거기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나가는 개인적으로는 여인으로서 불행한 그런 일생을 살았지만 친정 입장에서 볼 때는 집안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어느 정도 등급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권력 측근이기 때문에 권력도 굉장히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연속국이나 이런 데서 뭐 제조상공 또 일부 이제 그 글이나 이런 데서도 뭐 제조상급은 상공은 뭐 장관급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상공은 정오품입니다. 그래서 과장급 정도 되고 그 권력자 측근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권력을 부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벼슬이 높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제 상궁이다. 대표 상궁이 제조 상궁이다. 제일 고참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환관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환관들이 있던 부서가 이제 내시부인데, 이 환관은 궁녀하고는 좀 처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종 2품부터 시작해서 종 9품까지 풍계를 받은 이제 관직, 환관 관직만 있지만 이것 말고 풍계받지 못한 그런 환관들도 뭐 수련과정이라든지 이런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보통 이제 힘쓰고 그래야 되는 남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등급 5품 정도 올라가면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서 왕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든지 무기, 그 다음에 왕의 서적이라든지 명령, 비밀 명령이나 아니면 왕이 먹는 약이나 술이나 차,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전에서 수발하는 상성 같은 경우는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왕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 내시 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궁궐밖에 집도 있고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심지어 첩도 드립니다. 그리고 양자를 들여서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어떤 실력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우리가 황관이 권력을 농단하는 경우는 좀 적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왕의 권한은 중국의 황제권만큼 절대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은 못했던 거지만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고 또 권력도 갖고 있고 이랬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궁궐에는 걸레각사라는 게 있습니다. 궁궐 안에 들어와 있는 관청들이 있거든요. 거기 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 숙직하면 밤에 거기서 이제 궁궐 안에서 자고 이런 일까지 포함해서 주로 낮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이 궁궐을 지키기 위한 시위 군사도 많이 배치가 돼 있었죠. 그래서 궁궐은 이제 일하고 생활하던 그런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럼 궁궐이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궐 구조에서 기본이 되는 원칙이 전조 후침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조정, 관청이 있고 뒤쪽에 침전, 즉 생활 공간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비슷한 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봤던 게 전조 후시 원칙이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서 어떻게 되냐면 궁궐 앞쪽으로 관청, 조정이 있고 뒤쪽으로 시장이 있다, 그런 원칙이었었죠. 우리나라는 잘 안 지켜졌다고 그랬었는데, 시장이 앞쪽으로 와서 이 원칙하고 요거는 다른데, 이 전조하고 이 전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조는 어디냐 하면 여기가 경복궁이죠. 궁궐이면 궁궐 앞쪽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전조가 있다는 게 전조 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조 후침은 뭐냐 하면 요 궁궐이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 궁궐 안에서 이렇게 앞쪽으로는 정치하는 공간이 있고 뒤쪽으로 생활 공간이 있다. 전조 후침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전조 후시하고 전조 후침에서 전조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는 궁궐 밖에 있는 관청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건 궁궐 안에 있는 관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정, 그거 포함해서 정치하는 공간들, 이렇게 얘기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궁궐이 중국하고 조금 달라서 어디가 발달하냐 하면 후침 쪽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활공간과 정원공간으로 다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정무 공간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공간이. 그리고 뒤에 있는 후침 쪽은 요렇게 생활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D가 산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 공간으로 나눠지게 돼서 뒤쪽에 정원이 아주 발달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 궁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경복궁을 그려놓은 건데 우리나라 다운 궁궐로는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여기가 창덕궁이고 바로 창경궁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창덕궁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조 후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정치 공간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뒤쪽이 이제 침정 공간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앞부분에 정무 공간 있었으면 요렇게가 생활 공간, 그 다음에 뒤쪽으로 아주 넓게 정원 공간이 있는, 이런 식으로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사진에 나오는 거는 여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관청들, 걸레각사를 복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 지도에 보면 그 걸레각사 요것이 요쪽이고 지금 번호 붙여 놓은 쪽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걸레각사들이 중앙에 이제 왕이 정치하는 그 인정전 주변으로 쭉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레각사의 모습인데, 하여튼 이 창덕궁 같은 경우에 아까 경복궁처럼 일직선상에 중국식으로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뒤에 정원이 발달돼 있고, 문도 남문이 아니고 동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원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궁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궁궐에서는 일단 전체를 둘러싼 성이 있죠. 여기 우리 밖에서 이렇게 성으로 궁궐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문이 있겠죠. 그래서 문들을 이렇게 이제 내게 됩니다. 궁의 문이 여기 보이듯이 이런 문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여러 건물들이, 여기 그림 색색으로 해놓은 것이 정각들이죠. 건물들이 있게 되는 거고, 재밌는 건 이 안에서 뒤에 정원이 발달하는데 회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일직선상에 제일 중요한 건물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 중요한 건물들 주변에 지금 까만 선으로 이렇게 전부 둘러져 있죠. 그게 여기 보이는 이것들입니다. 이게 회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체와 간으로 구분되는 특징 때문에 궁궐 안에서도 한 개의 큰 건물이 아니고 여러 건물이 쭉 나눠져 있다 보면 이동할 때 눈이나 비 오거나 이럴 때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주요한 건물들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회랑이 쭉 있어서 그 사이로 이동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창덕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회랑이 전부 이렇게 돼 있고 전체 둘러싼 성이 있고 문 있고 구조들이 정각이 있고 정원이 있는 걸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궐 포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물들을 볼 때 그 건물의 명칭을 보면 어느 정도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붙으면 이게 제일 높은, 등급이 높은 건물입니다. 공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왕비급 이상이어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인정전, 선정전 이런 식이죠. 반면에 여기 당 같은 경우에 희정당이잖아요. 요건 사적으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생활 공간이나 아니면 이전에 부속돼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여긴 당자가 붙습니다. 반면에 뭐 간이합이라든지 무슨 각 해가지고서는 각자가 붙는다든지 이런 건물들은 대개 요 전이나 당에 부속돼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낙선제 뭐 이런 식으로 제자나 헌자가 붙으면 이거는 생활 공간이거나 사색하는 사적인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 여기 주함 루처럼 루나 뭐 저 정자 향원 정 이런 식으로 붙으면 이거는 마룻집
정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이름을 잘 보면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궁궐의 구조에서 제일 일단 외견상 외면적으로 중시되는 곳이 정무 공간이죠. 그래서 정무 공간은 크게 정전, 편정, 걸레각사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외전이라고 하는데 나라일을 보는 공간이죠. 그래서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전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앞쪽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 그려드린 거는 5대 궁궐 중에 지금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적어 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건물들이 정각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무공간에서 궁궐을 대표하는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궁궐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이곳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은 근정전이죠. 그럼 여기 근정전이 있습니다. 그런 근정전에서 왕이 즉위한다든지 뭐 아주 큰 행사를 한다든지 혼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행사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편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사정전이 있으면 근정전 뒤에 좀 작은 규모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왕이 평상시에 근무하는 곳이다. 나라일을 보는 곳이다. 신하들하고 같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걸레각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많은 걸레각사들이 이거보다 이제 원래는 훨씬 많았겠죠. 그런 걸레각사들이 나라일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관청들은 우리 아까 전조 후시처럼 대궐 밖에, 궁궐 밖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레각사, 걸 안으로 들어온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빈청이나 정청 같은 경우는 여러 관청의 그 관리들이 궁궐 안에 들어와서 임금을 직접 만나기 전에 서로 의논하는 회의실 같은 기능에 그런 그 관청들이니까 대궐 안에 있는 겁니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실입니다. 그리고 집현전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 규장각까지는 그 왕의 그 자문기관 이런 일들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가서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또 왕의 명령서도 대신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문항관계 일을 하는 곳이죠. 상서원은 도장 찍어야 되겠죠. 그 관리하는 곳이고, 내금위는 경호실 같은 데입니다. 내병조는 국방부 파견소 이렇게 볼 수 있는, 국가의 그 국방 관련은 중요하니까 이런 쪽이고, 내의원은 병원입니다. 내반원은 내시들 중에 대표적인 내시들 거처이면서 그곳에서 모이는 그런 곳이고, 상의원은 복식 관련입니다. 그리고 사홍원은 음식 관련이죠. 그러니까 궁궐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관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궁궐 안에 들어와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근정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근정전 같은 경우 정전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안은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게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이 밖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양쪽으로 풍계석이 있어서. 그리고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근정전 위에, 정전 위에 왕을 상징하는 용이 그려져 있고, 뒤에 이제 1월 5학병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용이 상징 문양으로 돼서 그 뒤에 있는 일반 집무를 하는 사정전은 좀 나지막하죠. 그리고 요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는 온돌 시설도 돼 있어서 겨울에도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그 안에 사정전 쪽도 용이 그려져 있고,
좀 나지막하게 신하들하고 서로 그 근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림 정치가 본격화하고 명분을 찾던 그 동거리 이제 전궁으로 사용되는 시절에는 천정에 봉황이 있습니다. 제후의 상징이죠. 이거는 물론 일제강점기 모습이기도 하지만 뒤쪽에 여전히 봉황문이 있습니다. 용문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황제의 상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걸레각사 중에 경복궁의 수정전 자리입니다. 여기 앞이고 뒤에 여기 보면 온돌 시설이 되어 있는 거 굴뚝이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숙주 이런 사람들 여기 숙직하다가 임금이 와서 세종대왕의 옷도 덮어줄 수 있고 바로 옆이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지편전 자리였습니다. 이게 있고 요거는 창덕궁에 있는 규장각이고요. 간청으로 요건 내의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걸레각사들이 왕의 통치를 도와주게 됐었던 거죠. 정무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생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침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생활 공간이 있게 되는데, 이 생활 공간은 내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무 공간을 외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는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왕부터 시작해서 왕비, 대비, 세자, 후궁 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상궁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주 많은 이제 정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이 생활 뒤쪽에 후침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게 이 생활 공간이 돼서, 이 중에서 이제 제일 격이 높은 건 왕이 생활, 왕의 숙소인 정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가 생활하는 곳은 중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비가 생활하는 대비전이 있고, 또 동궁이 있습니다. 동궁은 세자, 왕이 계승권자가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도 있고 세자빈도 있고, 또 세자의 왕위 수업을 도와주는 여러 이제 간청이나 이런 것도 같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특수한 낙선제나 태령전 같은 곳들이 있는데, 여기는 많이 비어 있죠. 궁궐이 워낙 전부 저기가 됐기 때문에, 파괴가 됐기 때문에 복원이 된 뭐 이런 경우도 완전하게 갖춰지지는 못해서 대표적인 것만 있고, 이거 지금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봤듯이 이제 그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에 생활하던 공간이어서 라든가 개화기의 혼란한 와중에 용도가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침으로 사용되다가 뭐 다른 용도로 정치적으로 사용됐다든지 하는 식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따로 색깔을 입혀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일단 이게 이제 정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은 정침은 원래 이렇게 비워두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 가지 직기 같은 것들을 갖추면 자칫 그게 왕을 해치는, 왕의 숙소인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일반적으로 비워두는 그런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궁전, 왕비가 사용하던 경복궁 교태전인데, 이 두 경우는 정침하고 중궁전 같은 경우는 특징이, 건물 특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 하면 용마루가 없습니다. 용마루는 이게 아까 우리 봤던 지편전으로 사용되던 수정전인데, 이 위쪽에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용마루입니다. 그런데 둘 다 그 용마루가 없이 비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밑에서 왕이 자는 곳이라 왕이 용이니까 아니다, 아니면 장차 용이 태어날 왕과 왕비가 합방하는 곳이니까 그렇다 등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건축상 용마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정침하고 중궁전, 왕비가 있는 침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창덕궁의 대조전인데 중궁전이거든요. 여기도 용마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개 요쪽 이렇게 둘로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동온돌, 서온돌 해서 동온돌 왕효모 왕이 묻고 여기 서온돌 왕비가 이제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안에 중심이 되는 방이 있고 주변에 그거를 이제 호위하듯이 방이 이렇게 둘러서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대비전입니다. 이 아주 아름다운 꽃담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나이도 들었는데 주변이라도 아름다워야 그렇게 의미로 아름답게 장식해서 놓은 대비전이고 요거는 동궁전은 여러 건물이 있겠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 복원된 자선당 그 중에 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로 낙선제가 있습니다. 이 낙선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궁궐 같지가 않죠. 궁궐들은 이 여기나 여기나 보면 전부 색깔을 입혀놔서 단청들을 해놓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긴 그게 없습니다. 일반 사대부 집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덕궁 그 동궐 쪽에 그 왕이 자기 후궁하고 그 마치 사대부처럼 살아가도록 그게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이거 지금 사랑채 건물처럼 보이고 옆에 행랑도 있고 뒤에 정자도 있고 이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낙선제는 그 우리나라 궁궐 건물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왕가가 몰락하고 나서 일본이 패전하면서 그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비 일본 여인이죠. 이방자 여사 그 사람이 들어와서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거처하던 곳이고 그 다음에 그 고종의 그 딸 그 옹주도 여기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사용되었던 궁궐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희군의 태녕전인데요.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안에 영조의 어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어진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그림을 그려도 왕의 그 여기 왕이 왔다 하고 옛날에 우리 그림을 그립니다. 기록화가 워낙 발달해서 의궤에 전부 그려놓으니까 그런데 막상 왕은 안 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이나 왕비나 세자나 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부터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그림에서 생략됩니다. 있다고 치고 너무 존귀하신 분이라서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그 그려놓는 게 어진이라고 해서 초상화죠. 그래서 이건 거의 신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조의 어진을 모셔뒀던 게 이 경희궁의 태녕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독특한 건물이다, 특수한 건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데가 이제 그 뒤에 정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궁궐의 정원 공간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 정원 공간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휴식과 연애와 체험과 연구와 의뢰와 이런 다양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뒤쪽에 궁궐의 제일 뒤쪽에 산하고 연결되는 쪽에 되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걸로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만 이제 후원이 남아있고 후원들이 그 중에서 이제 건천궁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봤던 낙선제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후원이 아름답게 특히 창덕궁이 아름답죠.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라서 가서 이제 쉬고 하는 후원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안쪽에 경복궁 같은 경우는 여기 건천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남아 있지만 과거에는 요게 요 앞에 이렇게 있으면 뒤쪽으로 이렇게 양관이 있었습니다. 서양식 건물이. 그래서 명성황후하고 고종이 여기 자주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서양식으로 개화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 사대부 집처럼 생겼잖아요. 아까 낙선제처럼. 그래서 나이가 좀 더 들면 여기서 평범한
양반처럼 좀 휴식하며 살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어서 만들었던 건데, 이곳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비극의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휴식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애 공간으로 대표적인 게 공적 연애를 하던 경회로 지금 가보시면 있는 데인데,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요 사이에 이렇게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냥 2층이니까 별로 안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그림은 거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쪽을 본 모습입니다. 이 높은 건물들이 없던 그 당시에 놓고 보면 저기 멀리 있는 숭례문 있는 그 부분까지가 다 보이겠죠. 그래서 아주 경치가 좋던,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연회들, 공식적인 연회들을 하던 그런 곳이 경회로였다. 이렇게 인공 연못입니다. 이 판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체험 공간 중에 4대부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둔 곳이 여기 요 4개, 여기 이제 우리 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뒤에 정자까지 이렇게 있는 영경당입니다. 그래서 한옥 공부할 때 봤던, 이제 왕세자가 그 아버지한테 왕한테 존호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4대 부집 형식으로 만들어서 두었던 곳이고, 가서 이제 사다비 생활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중에 고종이나 이 왕들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특히 이 농수정 이쪽이 아름답거든요. 이 뒤에 보이는 여기가 지금 농수정입니다. 고종인데 이 경우는 그 퍼시빌 노엘이라는 그 외국 선교사가 와서 고종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여기서 담소도 하고 접견도 하고 그런 곳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사대부 생활도 체험을 하고 그랬던 체험의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국가니까 그 농경 체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창경궁의 춘당지라는 이렇게 큰 연못이 있고, 그 옆으로 보면 이렇게 논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곤농장이죠. 동굴도에 보면 이렇게 조성이 돼서 몸소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창덕궁에 있는 청의정이라는 정자 옆에 이렇게 보면 지금 벼가 자라고 있고, 추수하고 나면 그걸로 해서 이렇게 볏짚으로 지붕을 이은 그런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체험 그런 시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도 해겠죠. 그래서 이 경복궁의 지복제인데, 여긴 재미난 게 이건 우리나라식이지만 이건 청나라식이죠. 그래서 고종이 제일 경복궁 안쪽으로 이제 서재로 해갖고 연구하려고 만든 시설이 되고, 이게 잘 알려진 창덕궁의 규장각과 주합로, 이 건물 1, 2층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연구하던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중엔 농사 지으려면 중요한 게 바람과 하늘을 살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풍기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쪽이고, 이거는 관천대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그 기기 같은 것들, 그걸 놓고 이제 천문 관측에 사용하던 관천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지금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보루각 같은, 이건 물시계만 지금 이제 남아있는데, 흥경각이나 보루각 같은 시간을 관측하는 그 연구하고 이런 곳들도 다 후원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돼 있고, 후원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전기가 머무는 곳이라 이제 왕실의 사당, 이게는 이제 태원전이죠. 경복궁 제일 안쪽에 있는 이성계를 모신 사당입니다. 이런 그 공간이 존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왕실에 관련된 그건 우리 다음에 이제 종묘 보면서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건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원래 궁궐에 있을 수 없는 건데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경궁에 있는 성종의 태실입니다. 태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제 귀한 사람들이 태어나면 탯줄이나 태반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버리지를 않고 백자 항아리에 잘 넣어 가지고서 명당 자리를 골라서 무덤을 쓰듯이 만듭니다. 그게 태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태항아리를 묻고 주변을 이렇게 해갖고 태실을 만들어 놓고 앞에 비석도 있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제 태를 그렇게 다뤘던 거죠. 그래서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태실들이 있었던 거죠. 그 왕실의 공주, 왕자, 뭐 왕이 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일제 강점기 때 와가지고서 이 서삼릉에 있는 그쪽에 부근에 와갖고 이렇게 완전히 무슨 국립묘지 세우듯이 해서 전부 그 파가지고서 그 과정에서 도굴되고 뭐 상하고 하면서 쫙 갔다가 그냥 항아리 묻어버린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서 뒀기 때문에 이 창경궁 안에 있는 성종의 이 태실은 사실 속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이황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조상들의 태실이 이거 파가고 나면 막 훼손되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정리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게 이제 전주에 있는 예종대왕 예종의 태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속은 지금 다 이쪽으로 옮겨진 거고 이 밖에 것만 이황가에서 걷어서 거기 갖다 놓은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성종태실은 궁궐에 원래 있을 그런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창고문헌입니다.